감히 천한 것이 내 아들을 이겨먹어! 저놈의 혀를 당장 뽑아버려라! 대청마루이 대감마님의 불호령은 담장을 넘어 안채까지 울려 퍼지는데 정작 마당 한가운데 선 아이는 고개 하나 숙이지 않았습니다. 맨발에 성도 이름도 없는 12살 고아였습니다. 대가댁 도련님을 울리게 한 이유는 무엇이며 아이가 손에 꼭 쥔 옥패가 가리키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출생신분에 관한 잔인하고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모 배에서 낳았느냐가 그 사람의 평생을 결정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적자냐 서자냐 단 한 글자의 차이가 사람의 목숨까지 갈라놓던 세상이었지요. 사람의 가치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후기 국화꽃이 담장을 넘어 흐드러지던 어느 고을의 가을이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10리쯤 떨어진 마을 서당. 한덕수 훈장의 가르침이 한창이던 오후였지요. 한덕수 훈장은 코끝에 안경을 걸고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훈장의 나이 52, 여인 얼굴에 흰 수염이 드문드문 났으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고 인자하였지요. 먹물이 손가락 마디마디에 베어 지워지지 않는 그 손으로 훈장은 천천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서당 안에는 아이들이 6이었습니다. 모두 금방 농가나 중인 집안의 자식들로 삐뚤삐뚤하게나마 붓을 쥐고 글자를 따라 쓰는 중이었지요. 준아, 오늘 배운 대목을 한번 읽어보거라. 그중 한쪽 구석, 가장 낡은 방석 위에 앉은 준이가 천천히 책을 들었습니다. 진퇴어절, 진퇴의 어절하며 어른께 나아가고 물러설 때 그 행동을 법도에 맞게 알맞게 조절한다. 목소리는 낮고 또렷하였습니다. 더듬거림이 없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물 흐르듯 읽어내려갔지요. 다른 아이들이 힐끔힐끔 준이를 곁눈질하였습니다. 훈장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다가 어느 순간 눈을 번쩍 떴습니다. 준아. 예, 훈장님. 이 대목 언제 외웠느냐? 어젯밤에 한 번 읽었습니다. 한 번? 예. 훈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탄식처럼 중얼거렸지요. 한덕수 훈장이 준이를 처음 만난 것은 꼭 12해 전이었습니다. 어느 이른 봄날 새벽 문 앞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려나가 보니 낡은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아이 목에는 작은 옥패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맑고 투명한 옥으로 만든 패로 거기에는 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 훈장은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어느 양반가의 아이임이 분명하였으나 깊은 새벽 아무도 없는 문 앞에 버려졌다는 것은 그 집안에 무언가 크고 어두운 사연이 있다는 뜻이었지요. 훈장은 관아에 신고하는 대신 아이를 품에 안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12해 전 봄날 새벽의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 준이는 서당에서 자랐습니다. 밥은 훈장 밥상에서 함께 먹었고 잠은 서당 한쪽 구석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옷은 동네 안악들이 가져다주는 낡은 것들로 입었고 신발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지요. 가진 것이라곤 목에 걸린 옥패 하나뿐이었으나 준이는 그것을 단 한 번도 목에서 풀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훈장님? 5살 때 준이가 처음 물었습니다. 귀한 것이다. 제 거예요? 그래, 내 것이다. 그럼 제 이름이에요? 그래, 내 이름이다. 훈장은 그렇게 대답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언가 무거운 것이 담겨 있었으나 5살 준이는 그것을 알아챌 수 없었지요. 준이는 자라면서 글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아이들처럼 천자문을 배웠으나 남달랐습니다. 한 번 읽은 것은 잊지 않았고 훈장이 설명하지 않아도 뜻을 짚어냈습니다. 10살이 되었을 때는 서당 아이들 중 누구도 준이를 당해내지 못하였고 11살에는 훈장이 가진 책을 모두 읽어버렸지요. 훈장은 그때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무도 없을 때 준이의 목에 걸린 옥패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흘러온 세월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준이를 그냥 훈장집 아이라 불렀습니다. 어미도 아비도 없이 서당 구석에서 자란 고아, 가난하고 볼품없으나 글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읽는 아이. 그게 마을 사람들이 아는 준이의 전부였지요. 그런데 그 가을 일이 생겼습니다. 대감댁 사랑채에서 심부름꾼이 찾아온 것은 국화꽃이 한창이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심부름꾼은 최익천 대감마님의 정갈이라며 한덕수 훈장 앞에 허리를 굽혔습니다. 훈장 어른 대감마님께서 이르시기를 마을에 글 잘 읽는 아이가 있다 들으셨다 하십니다. 도련님의 글 공부 상대로 한번 들여보내라 하시더이다. 훈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느 아이를 말씀하시는지요? 훈장 어른 밑에서 자란 고아 아이라 하시더이다. 훈장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붓이 쥐어져 있었는데 그 붓대가 살짝 떨렸지요. 한참 만에 훈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 아이를 보내겠습니다. 그날 저녁 훈장은 준이를 불렀습니다. 방 안에 단둘이 앉아 훈장은 한동안 준이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하였습니다. 형형한 눈빛, 넓은 이마, 크고 고든 귀.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훈장의 눈이 잠시 먼 곳을 향하였다가 돌아왔습니다. 준아. 예, 훈장님. 내일 대감댁에 다녀오너라. 예. 대감마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도련님 글공부 상대로. 저 같은 것이 괜찮겠습니까? 괜찮고 안 괜찮고는 가봐야 알지. 단. 훈장이 준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목에 옥패 절대 꺼내 보이지 말거라. 알겠느냐? 예. 왜요? 그냥 훈장이 시키는 대로 해라. 준이는 영문을 알 수 없었으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준이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낡은 삼배 저고리 안으로 손을 넣어 옥패를 꺼내 바라보았지요. 희미한 등잔불 아래 옥패에 새겨진 그 한 글자가 빛났습니다. 준이는 그 글자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상서롭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왜 자신의 목에 이것이 걸려 있는지, 누가 걸어주었는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훈장이 말해준 것은 그저 내 것이라는 한마디가 전부였으니까요. 이튿날 아침 준이는 가장 덜 낡은 삼배바지와 저고리를 챙겨 입고 대감댁을 향해 걸었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가을 아침, 십리길을 맨발로 걸었지요. 발바닥에 차가운 흙길이 닿을 때마다 준이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잘 읽기만 하면 되지.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준이는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대감댁 솥을대문은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기와지붕이 겹겹이 쌓이고 담장이 길게 뻗어 어디서 끝나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문 앞에 선 준이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집은 처음이었지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준이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묵직한 문이 열렸습니다. 문지기가 위아래로 준이를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옷, 맨발, 가난이 얼굴에 쓰인 아이. 문지기가 미간을 찌푸렸지요. 뭐하러 왔냐? 한덕수 훈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부르셨다 하여. 들어오너라. 준이는 고개를 숙이고 대감댁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마당, 가지런한 화단, 잘 다듬어진 소나무들. 준이의 서당 서너 개는 좋게 들어갈 크기였지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래의 아이가 사랑채 쪽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살이 찌고 얼굴이 둥글었으며 새 비단 청색 도포에 새 신발을 신고 있었지요. 그 아이가 준이를 보더니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이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준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게 글을 잘 읽는다는 아이냐? 그것이 최병아와 최서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두 아이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어 놓게 될 줄은 그날 아침 그 누구도 알지 못하였지요.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저 두 아이 사이에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사랑채 안은 조용하였습니다. 넓은 마루에 서안이 둘러여 있었고
그 위에 두꺼운 책들이 쌓여 있었지요. 벽 한쪽에는 먹 냄새가 배어 있는 북거리가 있었고 창호지 너머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준이의 서당보다 몇 배는 크고 넓은 공간이었지요. 준이는 마루 끝에 쪼그려 앉아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폈습니다. 맞은편에는 최병아가 서 있었습니다. 2살 위 14살의 도련님은 이미 팔짱을 끼고 준이를 내려다보는 중이었지요. 새 비단 도포가 구김 하나 없이 반들거렸고 신발 바닥에는 흙 한 점이 없었습니다. 병아의 눈이 준이의 맨발 위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코끝이 살짝 들렸습니다. 훈장이 어디 있느냐? 병아가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대감마님 분부로 저 아이와 글 읽기 내기를 해보시라 하셨습니다. 내기? 병아의 눈썹이 꿈틀하였습니다. 그 눈으로 다시 준이를 훑었지요. 맨발의 고아가 글 내기를 하자고? 그 눈빛에는 당혹감보다 경멸이 먼저 담겨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준이라 하옵니다. 도련님. 준이. 어디 사는 누구냐? 한덕수 훈장 어른댁 서당에서 지내고 있사옵니다. 부모는? 없사옵니다. 병아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하였지요. 그렇다면 내가 이기면 내 녀석은 이댁 마구간 청소를 사흘간 하거라. 도련님께서 이기신다면 그리하겠습니다. 건방진 것. 그러면 내가 이기면? 소인이 이길 리 없습니다만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병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고아는 어쩐지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맨발이고 부모도 없는 주제에 말하는 것이 이상하리만치 반듯하였지요. 좋다. 시작하자. 하인이 책 한 권을 펼쳤습니다. 훈장들이 아이들 실력을 볼 때 쓰는 논어한 대목이었지요. 병아가 먼저 읽었습니다. 또렷한 목소리였으나 군데군데 막히는 곳이 있었고 두 곳에서는 글자를 잘못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병아는 으스대듯 준이를 바라보았지요. 이제 내 차례다. 준이가 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막히는 곳도 없었습니다. 병아가 잘못 읽은 두 곳을 바르게 읽어냈을 뿐 아니라 뜻까지 또렷한 목소리로 풀어내었지요. 읽는 속도도 병아보다 고르고 빨랐습니다. 하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준이와 책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병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다시, 다른 것으로 다시, 이번에는 맹자였습니다. 또 병아가 먼저 읽었고 또 준이가 읽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세 번째에는 더 어려운 대목으로 넘겼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였지요. 이놈이 어디서? 병아가 이를 갈았습니다. 그 눈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그것은 당혹감이면서 동시에 두려움이었지요. 병아는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 글공부가 성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미 기월이 아들아, 글보다 권세가 중요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병아는 그 말을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낡은 삼배바지의 맨발의 고아가 자신의 코앞에서 자신보다 훨씬 또렷하게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소식은 금방 퍼졌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안채에서 마을에서 온 고아 아이가 도련님보다 글을 잘 읽는다는 소문이 대감댁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지요.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기월의 귀에도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기월은 안채 깊숙한 자기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금비녀 2개가 머리 위에 꽂혀 있었고 옥색 치마 위에 고운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은 모습이었지요. 하인이 고개를 조아리며 소문을 전하는 내내 기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하인이 물러간 뒤 기월은 천천히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당 쪽에서 멀리 사랑채 방향으로 작은 아이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낡은 옷 맨발. 기월의 눈이 그 그림자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입술이 얇게 열렸다 닫혔습니다. 12살. 중얼거림이었습니다. 누구에게 한 말도 아니었지요.
그러나 그 두 글자에는 오래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12해 전 기월이 잊으려 하였으나 잊히지 않는 그 기억이 그날 밤 기월은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등잔불을 켜놓고 혼자 앉아 오래된 기억 속으로 천천히 빠져들었지요. 12해 전 봄이었습니다. 기월이 병아를 낳았을 때 대감의 본처 윤씨 마님에게는 아직 아이가 없었습니다. 기월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그러나 이듬해 봄 윤씨 마님이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건강하고 우렁차게 우는 사내아이였지요. 조선의 법도는 냉정하였습니다. 적자는 서자보다 나이가 어려도 우선이었습니다. 병아가 2살 더 많아도 본처 소생 아들이 태어난 순간 병아는 영원히 서자로 남을 운명이었지요. 대감 집안의 재산도 지위도 후계도 갓 태어난 핏덩이 하나에게로 모두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월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등잔불을 켜놓고 혼자 앉아 손 안의 금비녀를 만지작거렸지요. 창밖에서는 갓난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기월의 눈빛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저 아이가 자라면, 저 아이가 글을 배우고 어른이 되면 내 아들 병아는 이 집에서 무엇이 되는가? 기월은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기 때문에 더 무서웠지요. 그런데 하늘이 기월의 편인지 아닌지 며칠 후 윤씨 마님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산후 몸조리가 쉽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고열이 사흘째 이어졌고 의원이 드나들었으나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출산 후 고열 하나가 젊은 여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 드물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윤씨 마님은 아이를 낳은 지 사흘 만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대감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온통상으로 뒤덮인 그 틈에 기월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송파를 불렀지요. 저 아이를 데려다 멀리 버려라. 결국 송파는 갓난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심리 밤길을 걸었습니다. 마을 서당 앞에서 멈추어 아이를 문 앞에 내려놓으며 눈물 한 방울을 흘렸지요. 살아라. 부디 살아라. 그것이 12해 전 봄날 새벽의 일이었습니다. 기월은 그 기억을 떠올리며 손 안에 금비녀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이 하얗게 되도록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지요. 12살. 마을에서 온 고아가 12살이라고 하였습니다. 글을 기가 막히게 잘 읽는다고 하였습니다. 한덕수 훈장 서당에서 자랐다고 하였습니다. 기월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지요. 기월은 설마라고 생각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각할수록 들어맞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나이, 장소, 총명함. 기월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지요. 그 아이를 데려오너라. 내 눈으로 직접 보겠다. 그리고 바로 그 이튿날 최익천 대감의 진노가 사랑채를 뒤흔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준이는 그날 사랑채에서 병아와 글을 읽은 뒤 대감댁 마구간 옆 작은 방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내일 대감마님이 직접 보시겠다는 분부였지요. 준이는 집 위에 누워 잠을 청하였습니다. 마구간 냄새가 코끝을 찔렀으나 서당 구석 작은 방보다 딱히 더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인기척이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누군가가 들여다보는 느낌이었지요. 준이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잠든 척하면서 귀를 세웠지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발소리, 조심스럽고 가벼운.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다가 발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준이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도 모르게 손이 가슴 쪽으로 갔습니다. 저고리 안으로 손을 넣어 옥패를 쥐었지요. 왜인지 모르게 오늘 밤은 그것을 더 꽉 쥐고 싶었습니다. 이 대감댁에 무언가 무서운 것이 있다는 것을 아직 말로 설명할 수 없었으나 준이는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훈장이 왜 옥패를 보이지 말라 하셨는지 그 이유가 이 집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12살 아이의 가슴 속에서 허늘하게 번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는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방금 문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본 그 여인이 바로 자신을 세상에서 지워버리려 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리가 내린 마당을 여종들이 조심조심 밟으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지요. 준이는 새벽에 눈을 뜨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집 냄새와 마구간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이 집이 얼마나 낯선지를 새삼 실감하였지요. 얘야, 일어났냐? 문이 열리며 하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여종이었는데 눈빛에는 측은함과 안타까움이 묻어 있고 손에 보리밥 한 그릇과 깍두기 2점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다. 대감마님께서 오늘 직접 보시겠다 하셨으니 일 끝나면 사랑채로 오너라. 감사합니다. 준이는 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조용히. 하인이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지요. 너 글 잘 읽는다고 어젯밤 도련님이 꽤나 화가 나셨더라. 소인이 잘못한 것이옵니까? 글쎄, 잘 읽는 게 잘못은 아니지. 그런데 말이다. 하인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이 집에서 도련님보다 잘하는 것은 없는 것만 못하다는 거 알아두거라. 그게 이댁법도야. 준이는 잠자코 밥을 삼켰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서늘하였지요. 사랑채로 불려간 것은 아침 해가 한 뼘쯤 올랐을 때였습니다. 최익천 대감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앉아있는데도 위압감이 느껴졌지요. 두툼한 눈두덩이에 눈 아래 깊은 주름, 배가 나왔으나 목소리는 우렁찬. 감색 명주 도포에 옥색 허리띠를 맨 대감은 준이가 들어서자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놈이 한덕수 훈장 밑에서 자란 아이냐? 예, 대감마님. 소인이 그러하옵니다. 이름이 준이라 하옵니다. 성은? 없사옵니다. 대감의 눈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성이 없다는 것은 근본이 없다는 뜻이었지요. 양반도 아니고 중인도 아니고 출생을 알 수 없는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글을 읽어보아라. 대감이 손짓하자 서책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사서삼경 중에서도 어려운 대목이었지요. 준이는 책을 받아들고 잠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하였지요. 사랑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대감의 눈썹이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곁에 서 있던 집사가 입을 벌렸지요. 준이는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막히지 않았습니다. 뜻풀이를 하라는 대감의 말에도 또박또박 제 생각을 얹어 풀어냈지요. 대감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서 배웠느냐? 한덕수 훈장 어른께 배웠사옵니다. 한덕수가 이만한 것까지 가르쳤단 말이냐? 훈장 어른께서 가르쳐 주신 것보다 소인이 혼자 읽은 것이 더 많습니다. 대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건방지다고 나무라려다 아이의 눈빛이 거짓말하는 눈빛이 아님을 알아챘지요. 대감은 손으로 입가를 가리고 잠시 생각하였습니다. 이 아이를 당분간 데리고 있겠다. 병아 글공부 상대로. 그 결정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병아는 그 소식을 듣고 밥상을 발로 찼다고 합니다. 어미 귀월에게 달려가 소리쳤지요. 어머니, 저 거지 같은 것이 이 집에 머무른다는 게 무슨 말이야? 쉬어라, 병아야 어머니. 쉬라 하였다. 귀월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하였습니다. 병아가 입을 다물었지요. 귀월은 아들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언가 복잡한 것이 지나갔지요. 어미가 다 알아서 한다. 그 아이 신경 쓰지 마라. 병아는 어미의 그 말을 믿었습니다. 언제나 어미는 다 알아서 하였으니까요. 준이가 대감댁에 머물게 되자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낮에는 사랑채에서 병아와 나란히 앉아 글을 읽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둘 다 말이 없었지요. 병아는 준이 쪽을 보지 않으려 하였고 준이는 병아를 자극하지 않으려 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훈장이 문제를 내면 언제나 준이가 먼저 답을 내놓았습니다. 병아는 입술을 깨물고 먹을 갈았지요. 쉬는 시간에는 서로 다른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준이는 주로 대감댁 뒤편 소나무 숲 끝에 있는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당이 생각났지요.
훈장이 생각났습니다. 이 집이 낯설고 불편하였으나 그래도 책이 많다는 것만은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나무 숲 돌 위에 앉아 있는 준이에게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발소리가 달랐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묵직하고 낮은 발소리였지요. 고개를 드니 허리가 굽은 노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볼이 깊게 팼고 손등에 채찍 흉터가 있는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요. 지프로 엮은 모자 아래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마부 송파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마주 보았습니다. 송파의 눈이 준이의 얼굴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이마, 눈, 귀.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송파의 눈 안에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얘야. 예, 어르신. 이름이 뭐라 했더냐? 준이라 하옵니다. 준이. 송파가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어버린 무언가를 더듬는 것처럼. 한덕수 훈장 댁에서 왔다 하였지? 예. 거기 온 지는 얼마나 됐느냐? 태어날 때부터라 들었습니다. 훈장 어른 문 앞에 버려졌다 하더이다. 송파의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관절이 하얗게 되도록. 그래, 그렇구나. 낮고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애야, 목에 뭐 걸고 있느냐? 준이는 반사적으로 저고리 깃을 여몄습니다. 훈장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지요. 절대 꺼내 보이지 말거라. 아무것도 없사옵니다. 송파는 잠시 준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무것도 없는 게 좋다. 그리고 돌아서려는데 준이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 여쭤봐도 될는지요? 말하거라. 이 댁에 혹시 오래전에 돌아가신 마님이 계셨사옵니까? 본처 마님으로. 송파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등이 굳었지요. 왜 그것을 묻느냐? 그냥 이 집이 어쩐지 마님이 없는 집 같아서요. 안채가 너무 조용해서. 송파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소나무 숲을 스쳐 지나갔지요. 낙엽 하나가 준이의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있었다. 송파가 아주 낮게 거의 혼잣말처럼 대답하였습니다. 아주 좋은 마님이셨다. 너처럼 눈빛이 맑으셨지. 그 말을 끝으로 송파는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준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하였습니다. 알 수 없는 슬픔이,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감정이 12살 아이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번졌습니다. 너처럼 눈빛이 맑으셨지. 그 말이 귓속에서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기월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금비녀 하나가 기월의 손에 들려 어딘가로 향하였지요. 대감댁에서 가장 오래 일한 하인 중 하나, 집사 강서방의 방 앞에 기월이 섰습니다. 강서방. 문이 열렸습니다. 집사가 고개를 조아렸지요. 마님,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말씀하시지요. 저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그 뿌리를 좀 캐어봐라. 한덕수 훈장이라는 자, 어떤 사람인지도. 기월이 금비녀를 내밀었습니다. 집사의 눈이 반짝였지요. 알겠습니다, 마님. 기월은 돌아서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설마가 사실이라면 그 갓난 핏덩이가 12해를 살아남아 이 집 문턱까지 걸어 들어온 것이라면 기월은 그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등 뒤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먼저 든 것은 결심이었습니다. 12해 전에 하였던 일을 다시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 냉혹한 결심이 기월의 눈 안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날 저녁 준이는 혼자 사랑채 처마 밑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준이는 저고리 안에 손을 넣어 옥패를 쥐었지요. 차갑고 매끄러운 옥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마부 어르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처럼 눈빛이 맑으셨지. 그 말이 왜인지 이토록 가슴에 걸렸지요. 나는 누구인가? 12살 아이가 별 아래서 품은 그 질문이 이 대감댁 어딘가에 오래되고 무겁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주 조금, 그러나 충분하게.
준이가 대감댁에 머문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 열흘 동안 사랑채 글공부 시간마다 준이와 병아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았지요. 병아는 날마다 잠을 줄여가며 글을 외웠습니다. 처음으로 열심히 공부하였지요. 그러나 준이는 한 번 읽은 것은 잊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 차이는 노력으로 메워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병아의 자존심은 날마다 조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파편들이 쌓일수록 병아의 눈 안에서 증오가 자라났지요. 그 증오가 마침내 행동으로 번진 것은 준이가 대감댁에 온 지 10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뒤편 소나무 숲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던 준이에게 병아가 하인 2명을 데리고 나타났지요. 야, 준이. 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련님. 병아의 눈이 이미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눈이었지요. 내 목에 뭐가 걸려 있느냐? 준이의 손이 저고리 깃을 여몄습니다. 아무것도 없사옵니다. 거짓말 마라. 저고리 안에서 무언가 흔들리는 것을 봤다. 보여라. 준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훈장 어른께서 보이지 말라 하셨사옵니다. 병아가 하인들에게 눈짓하였습니다. 2 하인이 준이의 양팔을 잡았지요. 병아가 다가와 손을 뻗었습니다. 준이는 버티었습니다.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저고리 깃이 열렸습니다. 옥패가 햇빛에 번쩍였습니다. 병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 눈이 옥패 위의 글자에 고정되었지요. 병아는 그 글자를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 어미 기월에게 들은 적이 있었으니까요. 최씨 종가 적통 마다들에게만 새기는 돌림자라고. 그리고 적통 마다들은 갓난 때 죽었다고. 어미가 그렇게 말하였었지요. 그런데 병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준이는 하인들의 손을 뿌리치고 옥패를 저고리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하였지요. 도련님, 소인은 가겠습니다. 병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굳어버린 채로 준이가 소나무 숲을 빠져나가는 것을 바라보기만 하였지요. 그날 저녁 병아는 어미 기월의 방으로 달려가 옥패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기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손 안에 찻잔이 덜컥 내려놓아졌습니다. 내가 직접 보았느냐? 예, 어머니. 서자가 새겨진 옥패였습니다. 기월이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구나. 그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하였습니다. 그 밤 기월의 결심이 이 집 모든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것이었지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이었지요. 준이는 잠결에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이 어두웠고 마구간 옆 작은 방에는 찬 기운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밖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여러 사람의 발소리였지요. 준이는 몸을 일으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들이 멀어지다가 가까워지다가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 앞에 인기척이 섰지요. 이 방이냐? 낮고 굵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문지기의 목소리도 하인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예, 이 방이옵니다. 2번째 목소리는 기월의 하인이었습니다. 준이는 직감적으로 몸을 낮추었습니다. 방 안이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나 몸이 먼저 위험을 알았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사내 2이 들어왔습니다. 낯선 사람들이었지요. 대감댁 하인이 아닌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손에 굵은 새끼줄을 들고 있었습니다. 준이는 이미 집 뭉치 뒤로 몸을 숨긴 상태였습니다. 어디 갔어? 사내들이 방 안을 더듬었습니다. 등잔에 불을 붙이는 소리가 났지요. 불빛이 번지며 집 뭉치 뒤 준이의 모습이 드러날 찰나 바깥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났습니다. 거기 누구냐? 우렁찬 목소리였습니다. 송파였지요. 대감댁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온 마부,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마구간을 돌보는 송파가 낯선 사내들의 발소리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사내들이 당황하였습니다. 밖에서 또 발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하였지요. 일찍 일어난 여종들,
그리고 집사 강서방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사내들은 황급히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준이는 집 뒤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요. 무릎이 떨렸습니다. 12살 아이가 혼자 버틸 수 있는 공포의 한계를 막 통과한 것이었습니다. 문 앞에 송파가 나타났습니다. 괜찮으냐? 준이는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요. 송파의 눈이 준이를 훑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하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송파는 준이를 데리고 마구간 뒤편 아무도 모르는 작은 창고로 갔습니다. 오래된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더미와 낡은 농기구들 사이에 작은 공간이 있었지요. 여기 있어라. 날이 밝으면 내가 다시 오겠다. 어르신. 준이가 송파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가 보낸 것이옵니까? 송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에 무거운 무언가가 지나갔지요. 어르신은 저에 대해 무언가 알고 계십니까? 긴 침묵이었습니다. 바깥에서 새벽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하게 동이 트고 있었지요. 그 빛이 낡은 창고 문틈으로 가느다랗게 스며들었습니다. 송파가 천천히 앉았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은 듯 앉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보였지요. 그러더니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너한테는 언젠가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오늘이 그날인지는 모르겠으나. 준이는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12해 전 봄날 새벽 내가 너를 한덕수 훈장 어른댁 문 앞에 놓고 왔다. 준이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린 것이다. 송파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 늙은이가 한 짓이다. 주인마님의 명이었으나 그것을 따른 것도 이 늙은이다. 그러니 평생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이지. 주인마님이라면 귀월마님이다. 준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창고 안이 조용하였지요. 바깥에서 새벽바람이 낡은 나무벽을 흔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 집 본처 마님 소생 아드님이시다. 윤씨 마님께서 너를 낳으시고 사흘 만에 세상을 뜨셨지. 내 목의 옥패, 그것은 돌아가신 마님께서 임종 직전에 내 목에 걸어주신 것이다. 최씨 종가 적통 맏아들에게만 주는 것이라고. 준이의 손이 저절로 저고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옥패를 쥐었지요. 차가운 옥의 감촉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어미가 걸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죽기 직전 마지막 힘을 다해 아이의 목에 걸어준 것이었습니다. 준이의 눈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지요. 12살 아이는 이를 꽉 깨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렇다면 대감마님은 모르고 계신다. 귀월 마님이 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다 하셨지. 대감마님은 본처 마님을 잃은 슬픔에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으셨고 어르신께서는 왜 지금껏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송파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웠다. 그리고 나도 공범이니까. 이 늙은이가 너를 버렸으니. 준이는 한참 동안 옥패를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지요. 이제 알았습니다. 왜 훈장이 옥패를 보이지 말라 하셨는지, 왜 이 집에 오는 것을 망설이셨는지, 그리고 왜 귀월이 자신을 죽이려 사람을 보냈는지, 모든 것이 한 번에 맞아 떨어졌습니다. 어르신, 준이가 송파를 바라보았습니다. 12살 아이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지요. 저는 이 사실을 대감마님께 알려야 합니까? 아니면 모른 척 서당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송파는 그 눈빛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였지요. 그것은 이 늙은이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이야. 준이는 옥패를 꽉 쥐었습니다. 그 작고 차가운 옥 위에 어미의 마지막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결정은 끝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고 문 밖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조심스럽고 빠른 발소리였지요. 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한덕수 훈장이었습니다. 훈장 어른. 준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훈장은 얼굴이 창백하였지요.
새벽에 말을 달려 심리기를 달려온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숨이 거칠었고 도포자락이 흙먼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준아. 훈장이 준이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어젯밤에 대감댁 집사 강서방이 내게 찾아왔었다. 나에 대해 캐묻더구나. 내 출신을 알려 하더구나. 그 즉시 알았다. 귀월 마님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훈장의 눈이 준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준아, 너 오늘 밤 위험한 일이 있었느냐? 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훈장의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이제는 더 숨길 수가 없구나. 훈장이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천에 쌓인 작은 물건이었지요. 천을 풀자 은비녀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12해 전 내가 놓여있던 포대기 곁에 있던 것이다. 윤씨 마님의 유품이지. 나는 이것을 증거로 간직하고 있었다. 준이는 그 은비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씨 마님의 것, 어미의 것.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겠습니까? 훈장 어른? 훈장과 송파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관아에 가야 한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관아로 가는 길이 그리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세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귀월의 손이 이 고을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가장 위험한 배신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세 사람은 창고 안에서 의논하였습니다. 훈장이 말하였지요. 관아까지 무사히 가는 것이 문제야. 귀월 마님이 이미 움직이고 있으니. 준이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있다가 밤에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사랑채에서 글을 읽겠습니다. 송파 어르신은 미리 관아의 말씀을 전해두시고 밤에 훈장 어른과 함께 빠져나오겠습니다. 준아, 내가 그 생각을 혼자 하였느냐? 무서운 것은 사실이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훈장이 준이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었습니다. 계획이 정해졌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흩어졌지요. 눈을 감았으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준이는 처음으로 어미를 생각하였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어미, 얼굴도 모르는 어미, 그러나 죽기 직전 아이의 목에 옥패를 걸어준 어미. 마부 어르신이 말하였지요. 너처럼 눈빛이 맑으셨다고. 준이는 눈을 꽉 감았습니다. 어미가 왜 자신을 이 세상에 두고 갔는지 원망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원망이 되지 않았지요. 원망보다 먼저 알 수 없는 감사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옥패를 남겨주었다는 것에 대한. 그것이 감사함인지는 12살 아이로서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으나 분명히 무언가 따뜻한 것이 가슴속에 있었습니다. 낮이 왔습니다. 준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랑채로 갔습니다. 병하는 준이를 보자 눈을 피하였지요. 어젯밤 일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병아의 얼굴이 창백하였고 글을 읽는 중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기색이었지요. 훈장이 내준 새 대목을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병아가 먼저 손을 들었지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병아가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하였지요. 어젯밤보다 훨씬 더듬거림이 없었습니다. 밤새 외운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준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병아가 다 읽고 나서 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 복잡한 것들이 뒤섞여 있었지요. 질투, 두려움, 그리고 어젯밤 옥패에 대한 기억. 내 차례다. 준이는 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여전히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지요. 병아가 책상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사랑채 밖으로 나가버렸지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준이는 그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아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미의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척 자라왔으나 결국 아무것도 진짜가 아닌 살. 그것은 병아의 잘못이 아니었지요. 어미 귀월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짐을 지고 살아야 하는 것은 병하였습니다. 준이는 낮 동안 그 사실을 여러 번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밤이 왔습니다. 달이 뜨지 않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준이는 집 위에 누워 시간을 세었지요. 창고 안 별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심장 소리가 유달리 크게 들렸습니다. 자정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담장 밖에서 돌 하나가 던져졌습니다. 훈장의 신호였지요. 준이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여미었습니다. 저고리 안에 옥패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은비녀도 품에 넣었지요. 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바깥에서 낮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아, 이쪽이다. 훈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준이는 발소리를 죽이고 담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찬 가을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요. 담장 아래 훈장이 쪼그려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이 담장을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불빛이 번졌습니다. 거기 서거라. 기월의 목소리였습니다. 준이와 훈장이 동시에 얼어붙었지요. 돌아서니 기월이 횃불을 든 산의 셋을 데리고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금비녀 2개가 불빛에 번쩍였습니다. 기월의 눈이 준이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 눈 안에 이제 숨길 것이 없어진 감정이 날것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12살 아이 하나를 향한 어른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잡아라. 사내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훈장이 준이의 손을 잡고 담장 쪽으로 뛰었지요. 그러나 사내들이 빨랐습니다. 순식간에 앞이 막혔습니다. 훈장이 준이를 뒤로 밀었습니다. 준아, 담장을 넘어라. 훈장 어른, 어서. 훈장이 사내들 앞에 2팔을 벌리고 섰습니다. 신둘의 여인 몸으로 새 사내 앞에 버텨선 것이지요. 준이는 담장을 향해 뛰었습니다. 손가락이 담장 위 기왓장을 잡았습니다. 긁히는 느낌이 들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몸을 끌어올렸지요. 잡아라. 기월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준이가 담장 위에 올라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발목을 잡았지요. 준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내 하나가 발목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준이는 발을 휙 뿌리쳤습니다. 균형을 잃고 담장 바깥으로 몸이 기울었지요. 털썩. 담장 밖 흙길 위로 떨어졌습니다. 무릎이 쓸렸지만 바로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담장 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이는 뛰었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맨발로 뛰었지요. 발바닥에 돌멩이가 박혔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뛰었을까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을 때 뒤에서 쫓아오던 발소리가 끊겼습니다. 준이는 커다란 느티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가다듬었지요. 발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하나 묵직하고 낮은 발소리였지요. 준아, 송파였습니다. 어르신, 이쪽이다. 빨리. 송파는 준이를 데리고 논두렁 사이 좁은 길로 들어섰습니다.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았으나 송파는 이 길을 몸으로 외우고 있었지요. 수십 년을 이 고을에서 살아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지름길이었습니다. 훈장 어른은요? 잡히셨다. 준이의 발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걸음 멈추지 마라. 지금 멈추면 훈장 어른이 잡힌 것이 헛일이 된다. 준이는 다시 뛰었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억눌렀지요. 관아는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밤이었고 기월의 사람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알 수 없었지요. 송파가 낮 동안 관아 아전에게 미리 말을 전해두었다고 하였으나 그것이 실제로 닿았는지도 불확실하였습니다. 논두렁을 지나 마을 입구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앞에 불빛이 2개 있었습니다. 사내 둘이 길을 막고 서 있었지요. 기월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 서거라. 송파가 준이의 앞에 섰습니다. 나는 최익천 대감댁 마부 송파다. 비켜라. 영감, 이 밤중에 어딜 가시는 거요? 관아에 가는 것이다. 할 말이 있어. 사내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짓이 심상치 않았지요.
달려들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모두 멈추어라. 굵고 낯선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습니다. 횃불이 여러 개 나타났지요. 관아 포졸들이었습니다. 5명이 길 양쪽에서 나타나 사내들을 에워쌌습니다. 아전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송파 어르신, 저는 박아전입니다. 낮에 말씀하신 대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송파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안도의 한숨이었지요. 귀월의 사내들이 포졸들에게 제압당하였습니다. 준이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지요. 무릎이 덜덜 떨렸습니다. 맨발이 차가웠고 무릎에서는 피가 났습니다. 박아전이 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최씨 종가 본처 소생이라는 것이 사실이요? 송파가 대답하였습니다. 이 늙은이가 직접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밤 일어난 모든 일도. 박아전이 고개를 끄덕이고 관아 쪽으로 길을 안내하였습니다. 준이는 걸으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별이 보였지요. 어미가 걸어준 옥패가 가슴 위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관아에는 원님이 직접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박아전이 미리 말을 전해두었던 것이었지요. 준이는 옥패와 은비녀를 내놓았습니다. 원님이 비녀 안쪽을 들여다보았지요. 윤씨, 그 세 글자가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어르신, 증언하시겠소? 송파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2회 전 봄날 새벽부터 기월의 명, 심리 밤길, 훈장 어른댁 문 앞에 아이를 내려놓던 순간까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모두 말하였지요. 원님이 다 듣고 나서 포졸에게 명하였습니다. 최익천 대감을 지금 당장 이리 오시게 하라. 준이는 원님 앞에 무릎을 꿇은 채 기다렸습니다. 어미가 남긴 옥패를 두 손으로 쥐고 조용히.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관아 문이 열리며 최익천 대감이 들어왔습니다. 그 눈이 준이의 얼굴에 닿았지요. 이마, 눈, 귀. 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아이가 왜 여기에? 원님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12회 묵은 거짓이 한 겹 한 겹 벗겨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대감은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이 밤이 끝나고 날이 밝으면 한 아이의 진짜 이름이 비로소 불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날이 밝기 시작하였습니다. 관아 안뜰에 새벽빛이 스며들었지요. 준이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등 뒤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분주하였습니다. 포졸들이 오가고 아전들이 무언가를 기록하고 원님이 낮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지요. 최익천 대감은 준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대감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무릎 꿇은 준이 앞에 쪼그려 앉았지요. 대감의 눈이 아이의 눈과 같은 높이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 눈물의 흔적이 있었지요. 얼굴이. 대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얼굴이 내 어미를 닮았구나. 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이 조금 더 형형하게 빛났지요. 대감이 손을 뻗어 준이의 목에 걸린 옥패를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요. 옥패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직접 새기게 한 것이다. 적통 맏아들이 태어나면 반드시 달아주라고. 대감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어깨가 작게 떨렸지요. 내가 잘못하였다. 그때 내가 제대로 살펴보았다면. 준이는 대감의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라는 것이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낯선 얼굴, 낯선 손. 그러나 그 손이 옥패를 쥐는 방식이 왜인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지요. 대감마님, 준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소희는 지금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말하거라.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좋은 분이셨다. 눈빛이 맑고 말이 적고 그를 좋아하셨지. 그리고 너를 낳고 사흘 동안 힘들어하면서도 단 한 번도 울지 않으셨다.
마지막에 이것을 내 목에 걸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대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준이는 눈을 꽉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어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12해 동안 알지 못하였던 그 말이 지금 이 새벽에 비로소 준이의 귀에 닿았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그 말이 닿았기 때문에 살아있었습니다. 송파가 버리지 못한 것이, 훈장이 거두어준 것이, 옥패가 지켜준 것이 모두 그 한마디에서 비롯된 것이었지요. 준이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대감이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 있었지요. 송파도 멀리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밝아지는 하늘 아래 관아 밖에서 새로운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포졸들이 귀월을 잡아오는 소리였지요. 귀월은 붙잡혀 들어왔습니다. 금비녀 2개 중 하나가 이미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뇌물로 쓴 것이 분명하였지요. 나머지 하나는 머리에서 빠져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항상 단정하던 그 모습이 처음으로 흐트러져 있었지요. 귀월의 눈이 준이를 향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이는 피하지 않았지요. 귀월의 눈 안에 처음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혹감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무너지는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준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지. 원님이 귀월 앞에 섰습니다. 12해 전 봄날 이 아이에 대해 어찌하였는지 이실직고 하시오. 귀월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소첩이 송파에게 명하여 버리게 하였습니다. 스스로 말하였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귀월은 처음으로 솔직하였습니다. 원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전에게 기록을 명하였습니다. 준이는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자리가 진실의 자리라는 것을, 이제 이 고을에서 가장 오래된 거짓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리고 그것은 슬프기도 하고 묵직하기도 하고 동시에 어딘가 후련하기도 한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었지요. 진실은 오래 숨어 있어도 반드시 어딘가에서 빛을 찾아 나오는 법이었습니다. 12살 아이의 목에 걸린 옥패 하나가 12해의 어둠을 마침내 걷어낸 것이었지요.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준이 앞에 또 하나의 선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날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관아 마당에 아침 햇살이 쏟아졌지요. 준이는 처마 아래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낸 터라 몸이 무거웠으나 이상하게도 머리는 맑았지요. 발바닥의 상처에서 아직 쓰라림이 왔고 무릎에 피는 굳어 있었습니다. 원님이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귀월은 관아에 가두어졌습니다. 최익천 대감은 집으로 돌아가 준이가 오기를 기다리겠다 하였지요. 포졸들이 대감댁으로 가서 귀월의 하인들과 어젯밤 사내들을 데려오는 중이었습니다. 박아전이 쉴 새 없이 기록을 써내려갔지요. 송파는 관아뜰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가 더 굽은 것 같았지요. 증언을 마친 뒤 그 노인은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처음으로 맑았습니다. 12해 동안 가슴에 눌러두었던 돌을 마침내 내려놓은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어르신. 준이가 다가가 송파 옆에 앉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송파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고생은 내가 하였지. 이 늙은이야 그냥 말 몇 마디 한 것뿐이고 그 말 몇 마디가 가장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송파가 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물기가 번졌지요. 아드님,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준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드님이라는 말이 낯설었지요. 그러나 어색하게 여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어르신은 저를 버리셨으나 죽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송파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꺼풀 아래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볼 주름을 타고 내려갔지요.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12해치 죄책감이 조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한덕수 훈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젯밤 대감댁 마당에서 사내들 앞에 두 팔을 벌리고 섰던 훈장은 결국 몸으로 막다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내들에게 잡혀 곳간에 갇혔지요. 그러나 날이 밝으면서 포졸들이 대감댁으로 들이닥쳤고 훈장은 곳간에서 풀려났습니다. 훈장이 관아에 도착한 것은 아침 해가 두 뼘쯤 올랐을 때였습니다. 준아. 훈장의 목소리에 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뛰어가 훈장의 손을 잡았지요. 훈장의 도포가 여기저기 흙투성이었고 이마에 작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훈장 어른 다치셨습니까? 이 정도는 다친 것도 아니다. 훈장이 준이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리고 준이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지요. 다 됐느냐? 예, 훈장 어른. 다 됐습니다. 훈장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12해 동안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모른다. 옥패를 보는 날마다, 내 눈빛을 보는 날마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훈장 어른? 무서웠지. 기월 마님의 손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알 수 없었고 증거가 옥패와 은비녀뿐이었으니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혼자 싸우기에는. 그러나 훈장이 준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직접 이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날 밤 달려온 것이다. 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훈장 어른. 준아. 예. 이제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겠느냐? 준이는 잠시 생각하였습니다. 대감댁이겠지요. 그래. 최익천 대감이 기다리고 있다. 준이의 얼굴이 조금 굳었습니다. 두렵습니까? 훈장이 물었지요.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준이가 솔직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가야 합니까? 준아, 그것은 내가 결정할 일이다. 준이는 한동안 생각하였습니다. 발바닥의 상처를 느끼며 옥패의 무게를 가슴으로 느끼며 이 아이만은 살려주시옵소서. 가겠습니다. 어미가 살려달라 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숨어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자리를 찾는 것이 사는 것이겠지요. 훈장의 눈가가 주름지며 옅게 웃었습니다. 옳거니. 준이와 훈장은 함께 관아를 나섰습니다. 십리길을 걸으며 준이는 병아를 생각하였습니다. 어미가 잡혀간 아이, 후계 자리를 잃게 된 아이. 그것은 병아의 잘못이 아니었지요. 병아도 어미의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감댁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소슬대문이 아침 햇살 속에 서 있었지요. 어젯밤 담장을 넘어 도망쳤던 그 문이었습니다. 준이는 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훈장과 나란히 걸어 대문 앞에 섰지요. 문지기가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준이는 대감댁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제와 같은 마당이었지요. 그러나 어제와 다른 아침이었습니다. 마당을 쓸던 여종들이 준이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젯밤 사이에 모든 것이 알려진 것이었지요. 사랑채 앞에 최익천 대감이 서 있었습니다. 대감의 눈이 준이를 향하였지요. 두 사람이 마당 한가운데에서 마주 섰습니다. 대감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58세의 대감이 12살 아이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지요. 마당을 쓸던 여종들이 일제히 멈추었습니다. 서준아. 처음으로 준이의 진짜 이름이 불렸습니다. 아비가 잘못하였다. 내 어미가 죽어가면서 남긴 것을 지키지 못하였다. 이 아비를 용서해다오. 준이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대감이 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마당에 두 사람이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이 대감댁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살려주시옵소서. 12해 전 어미의 기도가 마침내 이루어지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채에서 또 다른 이가 이 장면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 아버지와 준이가 끌어안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14살의 눈이 있었지요. 최병아였습니다. 그날 오후 준이는 혼자 사랑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감은 안채로 들어가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중이었지요. 훈장은 잠시 서당으로 돌아가겠다 하였습니다. 포졸들이 오가고 아전들이 드나드는 분주한 대감댁 안에서 준이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랑채 앞 마당에 병아가 서 있었습니다. 2살 위 14살의 도련님. 새 비단 도포는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낡은 면 도포를 걸친 채 손을 소매 안에 넣고 서 있었지요. 얼굴이 어제보다 더 창백하였습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고 밤새 운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마당에 낙엽 하나가 굴러갔지요. 준이야. 병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아이라거나 내 녀석이라거나 하지 않았지요. 예. 어머니가 한 짓 나는 몰랐다. 알고 있습니다. 몰랐으나 몰랐다는 것이 핑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도 안다. 내가 누린 것들이 모두 내 것을 빼앗아 누린 것이었으니. 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아가 마루 아래에 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14살 도련님이 12살 고아에게 허리를 굽혀 절하였습니다. 미안하다. 세 글자였습니다. 짧고 단단한 세 글자였지요. 준이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하였습니다. 형은 어머니를 원망합니까? 병아가 허리를 폈습니다. 그 눈이 잠시 흔들렸지요. 모르겠다. 원망해야 하는 것인지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인지 그게 더 솔직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형? 병아가 그 단어에 굳었습니다. 저는 형이라 부를 것입니다. 2살 위신이 나는 서자다. 이제 내가 적통이니 나를 형이라 부를 수 없다. 조선 법도가 그렇다 해도 2살 위면 형입니다. 그것은 법도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지요. 병아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눈 안에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복잡한 감정들이 지나간 뒤에 병아의 입가가 조금 떨렸지요. 고맙다. 그것이 병아와 준이의 두 번째 화해였습니다. 첫 번째가 마당에서의 절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 말 한마디였지요. 작고 조용한 화해였으나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세월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귀월의 처분이 결정되고 대감댁 집안 일들이 하나씩 정리되는 데는 여러 날이 걸렸지요. 귀월은 관아의 판결로 대감댁에서 쫓겨났습니다. 아이를 버리게 한 죄, 사람을 시켜 아이를 해치려 한 죄가 모두 밝혀졌으니까요. 그러나 준이는 귀월을 더 이상 벌하지 말아달라 원님께 청하였습니다. 병아의 어미이기 때문이었지요. 원님이 물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찌 그런 결정을 하느냐? 병아 형은 저에게 미안하다 하였습니다. 그 형에게 어미를 잃게 하는 것은 소인의 뜻이 아닙니다. 쫓아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크면 좋은 사람이 되겠구나. 귀월은 대감댁을 떠났습니다. 병아는 그 뒷모습을 보며 한참을 마당에 서 있었지요. 준이가 곁에 와서 섰습니다. 두 아이가 나란히 떠나가는 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형? 준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왜? 울어도 됩니다. 병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서 있었지요. 낙엽이 지는 가을 마당에 두 아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 아이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대감댁 사랑채에서는 조용한 의식이 치러졌습니다. 최익천 대감이 직접 붓을 들어 세 종이의 이름을 써내려갔지요. 최서준. 준이가 처음으로 제 이름이 글로 쓰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한자 세 글자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이름이란 것이 이렇게 무거운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대감이 붓을 내려놓고 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름이 마음에 드느냐? 예, 아버지.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준이도 대감도 잠시 멈추었지요. 낯선 말이었으나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울렸습니다. 대감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 이야기에서 대감이 처음으로 보인 진짜 웃음이었지요. 그날부터 준이의 이름이 서준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인들도 서준 도련님이라 불렀고 대감도 서준아라 불렀습니다. 훈장 어른도 서당에서 여전히 서준을 가르쳤지요. 다만 이제는 대감댁에서 서당까지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맨발이 아니었지요. 그 모든 것이 달라졌으나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서준은 여전히 목에 옥패를 걸고 다녔습니다. 새 옷을 입어도 새 신발을 신어도 옥패만은 항상 저고리 안가슴 위에 있었지요. 누가 굳이 걸고 다녀야 하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서준 스스로가 그것을 원하였으니까요. 어미가 걸어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미의 마지막 손길이었고 어미의 마지막 말이었고 어미가 살려달라 빌었던 그 기도의 증거였지요. 이름도 없이 버려진 아이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 것도 이것 하나로 시작된 일이었으니까요. 옥패는 훈장이 말씀하신 대로 서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라고 서준은 생각하였습니다. 한편 병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귀월이 대감댁을 떠난 뒤 병아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밥도 잘 먹지 않았고 방에서 나오지 않는 날도 있었지요. 대감이 걱정하여 여러 번 불렀으나 병아는 그냥 괜찮다고만 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준이 사랑채 앞마당에서 홀로 별을 보고 있을 때 병아가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나란히 서서 두 아이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한참 만에 병아가 물었습니다. 서준아. 예, 형.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 서준이 하늘을 보며 대답하였습니다. 글을 읽을 것입니다. 더 많이. 그리고 언젠가는 과거를 보겠습니다. 과거? 예. 나라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신분이 높아서가 아니라 진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병아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하였지요. 나도 글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 한다. 서준이 고개를 돌려 병아를 보았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말했지. 글보다 권세가 중요하다고. 그런데 이제는 모르겠다. 권세는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으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제대로 배워보려고. 처음부터. 서준이 옅게 웃었습니다. 그러면 함께 해야겠습니다, 형. 내가 나보다 훨씬 잘하는데 창피하지 않겠냐? 창피한 것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훈장 어른께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훈장 어른 대단한 분이시더라. 예,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두 아이가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은 맑고 차가웠지요. 별이 선명하였습니다. 그날부터 병아도 한덕수 훈장에게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서준보다 실력이 한참 떨어졌지요. 그러나 병아는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서준이 먼저 답을 내놓아도 이를 갈거나 책상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책을 들었지요. 훈장이 그것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아야, 늦게 시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시작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예, 훈장 어른. 병아의 대답이 처음으로 공손하였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그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대감댁들의 매화가 피었지요. 서준은 훈장과 함께 그 매화를 보며 앉았습니다. 훈장이 오래된 찻잔에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서준아, 이제 어떤 기분이냐? 어떤 기분이냐고 하시면요. 모든 것을 알고 나서 이름도 생기고 아버지도 생기고 형도 생겼으니. 서준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고아였을 때의 외로움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는데
지금의 외로움은 많은 것이 있어도 어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훈장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당연한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어미의 덕이니. 서준이 가슴이 옥패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하였지요. 훈장 어른 12해 동안 거두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것은 없다. 내가 스스로 잘한 것이지. 두 사람이 나란히 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가볍게 불어 꽃잎 하나가 내려앉았지요. 그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서준은 날마다 글을 읽었습니다. 대감댁 서고에 쌓인 책들을 하나씩 읽어나갔지요. 병아도 옆에서 책을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새 도포가 아닌 낡은 면 도포를 입고 땀을 흘리며 글자를 따라 쓰는 병아의 모습은 예전과 전혀 달랐지요. 서준아, 이 대목이 무슨 뜻이냐? 병아가 묻는 일도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서준이 당황하였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글을 묻는 것이 낯설었지요. 그러나 병아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면 묻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거침없이 물었지요. 서준은 차분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는 한 서당 안에서 나란히 앉아 배워갔습니다. 훈장이 그것을 보며 말없이 웃었지요. 한덕수 훈장은 그의 겨울 몸이 조금 나빠졌습니다. 나이가 드신 탓이었지요. 서당에 나오는 날이 줄었습니다. 서준이 서당으로 달려가 훈장을 돌봤지요. 밥을 챙기고 약을 다리고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훈장이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내가 거꾸로 날 가르치는구나. 훈장 어른이 12회를 가르쳐 주셨으니 이제 제가 조금 보답해야지요. 보답 같은 것은 필요 없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서준은 그렇게 말하고 약탕기를 불 위에 올렸습니다. 서당 안에 약 냄새와 책 냄새가 뒤섞였지요. 그것이 서준에게는 가장 익숙하고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송파는 그의 겨울 어느 날 마구간 옆 작은 방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잠든 것처럼 평안한 얼굴이었지요. 몇 달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으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서준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구간 옆 작은 방 앞에 서서 조용히 말하였지요. 어르신,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버리면서도 살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책감을 안고 살다가 마지막에 진실을 말한 사람이었지요. 그것이 송파가 살아온 방식이었고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서준은 그날 저녁 오래도록 앉아 옥패를 쥐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미의 기도가 있었고 송파의 마지막 용기가 있었고 훈장의 12회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있어서 자신이 여기 있는 것이었지요. 사람 하나가 살아있는 것은 혼자의 힘만으로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누군가의 용기가, 누군가의 침묵이, 누군가의 한마디가 쌓여서 되는 일이었지요. 서준은 그것을 12살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알미,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서준이는 글을 잘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근이었지요. 그러나 결국 그것이 서준이를 살렸습니다. 신분이 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알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걸음을 내디딘 것이 살린 것이었지요. 사람의 가치는 신분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고 행동에 있습니다. 맨발로 심리길을 걸었던 그 아이가 이제 제 이름으로 봄 매화 아래 서 있습니다. 상서롭다는 뜻의 이름으로 어미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날이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모두의 것이기를 바라지요.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